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완벽했던 세상에 첫 균열이 생긴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시절 저는 어렸고 우리 집이 견고한 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주는 권력 있는 왕이었고 어머니 한서연은 아름다운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왕비님이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문자 메시지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몰랐지만 어머니가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 늘 고요하던 얼굴에 이상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 플라워 클래스 등록했어. 집에만 있으니 너무 무기력해져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꽃꽂이? 좋은 생각이야. 집에 생기가 돌겠군. 비서통에 카드 줄 테니 그걸로 하고 저녁 약속 전까지 들어와. 아버지는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든 도예 클래스든 아버지에게 그것들은 한가한 아내의 시간을 채워줄 그저 그런 활동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풍기는 향기는 맑은 백합 향이 아니라 싸구려 커피 냄새,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잊힌 곳의 먼지 같은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더 자주 수업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홍대라는 우리 집이 있는 깔끔한 청담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코트 주머니를 몰래 뒤져 낡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필름, 최강민.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마치 제 자신의 비밀을 감추는 것처럼 그 명함을 숨겼습니다. 어떤 밤에는 첼로에 얇은 먼지가 쌓인 음악실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의 정원은 낡은 상가 건물의 옥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제가 고열로 알아누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어머니는 플라워 클래스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두 뺨은 서두르느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이전에는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햇볕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삼회 냄새를 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괜찮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베란다에서 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아뇨, 아뇨. 복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 감독님이에요. 진정한 복수는 용서일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의 인생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주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어머니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는 몰랐지만 최강민이라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파티에서 가면처럼 쓰던 우아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첼로 소리였습니다. 10년 넘게 침묵하던 어머니의 첼로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은 서툴고 끊겼지만 어머니가 묻어두었던 모든 고통과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어머니가 휴대폰 화면 너머의 낯선 남자를 위해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 이해, 그리고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서 카메라 렌즈가 번쩍이며 두 개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 침실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먼지 한 톨 없던 새하얀 대리석 위에는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금 커프스링크, 중앙에는 검은 오닉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아버지와 웃으며 악수하던 한 남자의 소매 끝에 있었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짓던 남자, 김도식 상무님이었습니다. 왜 그 커프스링크가 거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있었고 그 눈에 서린 공포는 저까지 울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늘 우아하고 강인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작고 무력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자를 받고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지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유령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몰래 뒤따라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남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도식 상무였습니다. 비웃으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커리어와 그 보잘것없는 감독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은 그리 어렵지 않았겠죠?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가지고 어서 꺼져요. 약속은 지키세요. 그 사람을 해치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것뿐이니까요. 그럼 좋은 저녁 보내시길. 그 남자가 떠나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아닌 절망적인 통곡이었습니다.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어머니와 함께 감당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또다시 문 뒤에 숨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서재는 어두웠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에게 건넸나?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냉소를 지으며 한서연, 정말 당신의 모든 행동이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플라워 클래스, 그 보잘것없는 감독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당신의 하찮은 배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당신은 다른 놈의 손에 있는 장기말이 되었어. 당신은 내 약점이 됐지. 그리고 나는 약점을 갖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경악하며 당신, 전부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 늙은 여우, 김도식이 내 주변을 킁킁거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항상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지. 그리고 그는 당신이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저 그에게 완벽한 덫을 놓아준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 기꺼이 미끼가 되어주었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가 늘 존경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강민 씨는, 그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놈의 무죄는 당신에게 달렸어. 당신이 김도식에게 준 USB에는 전부 가짜 정보가 들어있어. 그가 이사회에서 그걸 터트리는 순간 그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이건 내 게임이야. 당신은 그저 조에 불과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를 망치거나 당신의 애인에게 경고라도 하려고 한다면 글쎄 그가 얼마나 더 무죄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군. 다시는 카메라를 잡지 못하게, 아니 다시는 햇빛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알아들었나?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아닌 사형수가 사형 집행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스판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산대로 끝이 났습니다. 김도식 상무는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되었고 아내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한 대인배가 되었습니다. 최강민이라는 남자는 갑자기 거액의 투자와 해외 영화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를 어머니의 인생에서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우리의 삶은 다시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은
이름 그대로 황금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휴대폰, 스케줄, 인간관계까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아름다운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당신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니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음악실 한가운데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매일 그 앞에 앉아 바라보기만 할 뿐, 결코 화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현 위에서 춤추던 손가락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음악,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감금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를 먹은 지금, 저는 종종 자문합니다. 이 비극 속에서 진정한 악당은 누구일까? 한순간의 연약함으로 자유를 찾으려 했던 어머니일까? 잔인함으로 자신의 제국을 지킨 아버지일까? 아니면 권력과 야망 앞에서 사랑과 예술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자체일까? 어머니의 첼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은 황금세장 속의 침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신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이 화려한 집안의 썩어가는 비밀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박태주는 날이 갈수록 더 큰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멀리 뻗어나갔고 그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는 흠 하나 없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한서연은 여전히 그 황금세장의 왕비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 눈은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물이자 어머니의 죽은 영혼을 향한 소리 없는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침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던 저는 한 헤드라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해외에서 10년간 눈부신 성공을 거둔 최강민 감독, 수상작 침묵의 메아리와 함께 귀국,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의 메아리. 영화는 천재 여성 아티스트가 음악계에서 갑자기 사라지며 미스터리한 침묵을 남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영화의 심리적 깊이와 가슴 시린 슬픔을 극찬하며 억압된 예술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은유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강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과 상실을 불멸의 고발장으로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메아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결심이 제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 뒤에 숨어 두려워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의 유일한 산 증인이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곧장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그곳에 앉아 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첼로를 덮고 있던 실크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수년간 쌓인 얇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공허한 눈동자에서 파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마. 그것은 자신의 족쇄에 너무나 익숙해진 죄수의 희미한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메아리는 답이 있어야 해요. 엄마. 그렇지 않으면 허공 속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어린 시절의 비밀을 간직해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림자 필름. 최강민이라고 쓰인 낡고 구겨진 명함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제 기억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새 영화 제작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도 인사도 없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의 메아리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서연의 아이입니다. 제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진정한 전쟁이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외로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이어진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이인 제가 그 구조 요청에 응답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체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제가 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무거운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상상 속에서만 들어왔던 목소리였습니다. 최강민 감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한서연 씨의 아이 맞으신가요? 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는 다음날 그의 영화사 사무실이 아닌 인적이 드문 오래된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낡은 책 냄새는 10년 전 어머니의 코트에서 맡았던 그 냄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화면에서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영화 침묵의 메아리처럼 깊고 슬펐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도식 상무, 저주와도 같았던 커프스링크,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미끼로 삼아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는 사실까지도요. 아버지가 김도식에게 건네게 한 USB 안에는 어머니와 최 감독의 관계를 암시하는 조작된 사진 몇 장과 함께 회사의 기밀처럼 보이는 완벽한 가짜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강민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 갑자기 쏟아지던 투자가 사실은 거대한 추방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스쳤습니다. 잠긴 목소리로 난 그녀가 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 우린 둘 다 그 사람의 체스판 위에 있었던 거야. 당신의 어머니는 여왕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폰파원이었어.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폰이 아니에요.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을 뿐 아직 쓰러지지 않은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왕을 되찾을 때가 됐어요. 최강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민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라는 신호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디니, 아가, 저녁 시간인데 집에 들어와야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에 막이 올랐다는 것을. 네, 아버지, 지금 들어가요. 전화를 끊고 최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알아. 이번에는 우리가 각본을 쓸 차례야.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보다 더 다정한 아버지를 연기할 뿐이었습니다. 제게 차를 사주고 용돈을 올려주고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방식의 회유이자 경고였습니다. 내 제국 안에서 너는 안전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하지만 감히 그 선을 넘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음악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새장 안의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와 최강민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공격할 무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 완벽한 가족이라는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최강민은 침묵의 메아리의 후속작이자 모든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제는 황금 3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한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3장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저 바깥에서 떠드는 소음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강민 감독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망설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는 어떻게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최강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낡은 서점을 배경으로 어색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엄마의 침묵이 10년간 이어진 구조 요청이었다는 걸 이제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메아리에 응답할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제 휴대폰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불꽃을 거대한 불길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황금 제국을 모두 태워버릴 진실의 불길로.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의 섬뜩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함정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마침 잘 됐군. 당신과 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연말에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했어. 아주 중요한 행사야.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행동은 애정의 표현이 아닌 소유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마지막은 당신이 장식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모두가 당신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어.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에 빛나야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10년간 지켜온 유일한 저항의 상징, 바로 그 침묵을 빼앗아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대중 앞에서 그 첼로를 연주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자발적으로 굴복했음을, 황금 세 장 안의 삶에 만족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숨막히는 목소리로 저는 연주 못해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싸늘하게 웃으며 연습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당신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알아. 그렇지? 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강민 감독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박태준다운 방식이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영혼을 부서뜨리는 것. 음악회를 막을 수는 없어. 그가 모든 언론을 통제할 테니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엄마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못해요. 믿게 만들어야지. 그는 자신의 작업실 깊숙한 곳에서 작고 낡은 오르골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자개로 장식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르골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이 오르골의 멜로디를 좋아했어. 너무 낡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지. 내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 그가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서툴지만 맑고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침묵의 메아리에서 여주인공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흘러나오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이걸 그녀에게 전해줘. 이건 단순한 오르골이 아니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이자 이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야. 그리고 그는 오르골 밑바닥에 작은 서랍을 열어 접혀있는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어머니의 화장대 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송진 옆에 아무도 모르게 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음악실 문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그 낡은 오르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르골을 열었고 그 애틋한 멜로디가 방음 처리된 음악실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오르골 안에 작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10년간 장식품처럼 서있던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케이스를 열고 조심스럽게 첼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첼로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체념과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폭풍 전야의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쪽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내가 당신의 세상으로 갈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첼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음악회는 더 이상 아버지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탈출을 위한 서곡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연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